유튜브 재밌잖아. 편집만 좀 잘해주세요. 죄송해요. 잘라주세요. 아,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투자 김성환 연구원입니다. 10분 해외 주식 그동안에는 종목과 ETF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부터는 10분 해외 주식 매크로 탑다운 에디션을 새롭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시경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주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좀 긴 관점에서 생각해 볼 만한 이슈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금리 인상 앞에 이제 미국 주택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의 운명과 관련해서 저하고 한번 강지연 연구원이 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최근에 사실은 잠깐! 인사. 저에게 인사할 기회를 주시죠. 오늘 강재현 수석연구원이 나와 있습니다. 강재현 연구원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이번 이 회주식 10분 회주식 하는 건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저희 아침에 방송 통해서 가끔 인사드렸던 것 같아요. 글로벌 전략 담당하고 있는 강재현입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가져온 주제는 네. 주택시장이죠. 그렇죠. 사실 주택시장이 집 갖고 계신가요? 제가 또 네. 1주택 보유자입니다. 네, 고민이 많죠, 요즘. 네. 아무래도 금리도 많이 올라갔고 사실 이제 저는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축하드리는 부분이에요. 네, 사실 지금 이제 금리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비용적인 부담은 크지는 않은 상황인데 약간 분위기가 조금 쎄하더라고요. 네. 한국에서도 많이들 느끼시죠. 금리가 올라가서 이제 더 이상 집 사기가 좀 어렵다. 사실 가격은 많이 내려오진 않은 상태예요. 가격은 많이 안 내려왔는데 차입 부담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새로 집을 산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변동금리로 대출을 내신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주택시장이 좀 잡혀야 된다는 얘기가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돌고 있잖아요. 네. 연준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금리를 이제 올려서 결국에 주택 가격을 좀 떨어뜨리려고 할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결국은 미국의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금융시장을 다 지배하고 있는 게 물가잖아요. 근데 이 물가의 주거비에 대한 그 익스포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 무조건 잡아야지만 그 다음 이제 정책들 스텝을 밟아 나갈 수 있는 거라서 이건 저희가 피할 수 없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말도 사실 있어요. 그 연준이 갖고 있는 MBS, 그러니까 이제 대차대출포에 갖고 있는 MBS가 사실은 이제 주택 시장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요소였는데 이거를 사실 연준이 물가를 잡고 싶다고 하면은 사실 주택 가격을 꺾어 놓는 게 굉장히 확실한 수단이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MBS를 빨리 매각해 버리면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거다,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단은 최근에 확실히 센티멘트는 이미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7월달 NHB 그 주택시장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컨센서스가 66이었습니다. 66이었는데 실제 데이터가 55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심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이거 주택시장이 꺼지긴 해야 되겠지만 많이 꺼지면 사실 불안하니까 그냥 컨센 자체가 되게 높이 잡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정말 실제로 이제 주택 시장 자체에 참여하고 있는 이제 거래자들의 센티는 정말 빠르게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 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판매 데이터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판매는 되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거래량이나 이런 건 잘 안 돌고 있긴 한데 이제 그러면 사실 주택 가격이 꺼질 만한 정황 자체는 만들어졌는데 잘 네. 빠지진 또 않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되게 좀 고민스러운 부분일 텐데 저희가 이제 MZ라고 보긴 그렇다. MZ는 아니죠. 그렇네요. 네, 20, 30대라고 해야 네, 되겠죠. 네, 네. 20, 30대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임금이 오르고 있다고는 하지만 가격은 그렇게 많이 꺼지지 않는 상태, 금리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도 되게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네, 맞습니다. 집을 이제 사야 되는데 근데 가격이 안 빠진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이 실제로 빠져서 찍히려면은 거래가 어쨌든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파는 사람은 여전히 뭐 센티 안 좋고 이런 건 다 알겠지만 아직 막 호가를 많이 낮춰서 팔기는 좀 그렇고, 그다음에 사고 싶은 사람들은 또 왠지 분위기가 좀 가격이 빠질 것 같으니까 약간 좀 더 기다려보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실제로 가격 자체가 찍히는 건 원래 항상 그래왔지만 조금 이런 어떤 거래량 데이터들에 후행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거래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시장이 빠질 것 같긴 한데, 사실은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정책적인 목표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의 시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좀 다운 사이클로 접어드는 건 확실하긴 한데, 저희가 그 문제는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주택 시장이 빠져서 물가가 안정되는 건 좋겠지만 이게 이제 금융 리스크로 좀 파급이 될 수 있잖아요. 아, 네, 맞죠. 사실 금융위기가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이제 매개로 발생한 거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가격이 너무 많이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끌에서 이제 주택을 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게 붕괴된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붕괴된다라고 하면 이거를 과연 많은 사람들이 견디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좀 국가별로 보시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은 미국 주택 시장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미국을 먼저 저희가 한번 얘기를 좀 해보면요. 미국은 이미 서브프라임 사태를 맞았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계 자체의 어떤 그런 모기지에 대한 상환 부담이라던가 이런 거는 되게 많이 낮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끌에서 집 사자 이런 분위기는 확실히 10년 동안 많이 없어졌던 것 같고, 실제로 그게 이제 소득 대비 부담이 굉장히 적어져서 미국 쪽에서 뭐 주택 시장이 좀 꺼진다고 해서 이게 어떤 정말 시스템 리스크를 또 가져올지에 대해서 솔직히 좀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다른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이 다 코로나 때 가게들이 딜해버리는 게 되게 많이 됐어요. 뭐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부채를 더 키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뭐 저도 그렇고 사실 이제 연관님도 그렇지만 그때 집 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이거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한테 아직 대출은 많이 내주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정말 영끌을 해서 집을 샀죠. 근데 그게 데이터로 지금 찍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DSR은 뭐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빨리 올라갔고요. 올라간 상태이고, 가계부채도 굉장히 GDP 대비로 많은 상태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저희도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의 가계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시장이 좀 더 우위인 것 같긴 해요. 미국 시장은 좀 더 우위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주식 시장의 영향을 한번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이제 경착륙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얘기하는 경착륙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신용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터지면서 경기가 급랭했던 경우를 저희가 몇 번 겪어봤잖아요. 맞죠. 네, 금융위기 때 이제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그런 평가를 많이 썼어요. 금융위기 이후에 회복되는 과정이 엄청나게 오래 걸렸다. 그러니까 부채가 야기한 이제 경기 둔화가 터지게 되면은 꽤 이제 여파가 오래 갈 거다라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이게 주식 시장 관점에서도 이제 굉장히 생각해볼 만한 요소인 것 같긴 하거든요. 연구원님 생각은 맞습니다. 어떠실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중국 부동산 시장이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워낙에 어떤 뭐 투자의 맥이나 이런 것들이 부동산 쪽에 많이 쏠려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기업들이 힘들어져서 뭐 서브프라임 때랑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결국에는 기업들이 이제 많이 무너졌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지금 생각보다 이제 올라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도 같이 무너졌고 그것들이 빠르게 회복이 되지 못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걸 살려주기 위해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통화정책 이제 완화적으로 가져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뭐 일련의 부채가 터지면서 생겼던 그런 이슈들이 완전히 다 소진이 되고 해결이 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정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저희가 생각보다 조금 더 그런 어떤
정말 골이 깊은 위기를 좀 경험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사실 상상하고 싶지 않죠. 네,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터져가지고 이제 하강 사이클로 접어들고 신용이나 이런 것들을 매개체로 해서 위기가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뭐 금융위기도 있지만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일본 같은 경우에도 90년대 유사한 버블 붕괴를 경험한 이후에 굉장히 맞죠. 오랜 시간 동안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경착륙을 하지 않고 연착륙이 최대한 되면 좋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걸 대비하는 관점에서는 어떤 이제 액션을 취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어떤 액션 이게 참 어렵네요. 이거는 조금 편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까요? 네. 제가 반대로 한번 여쭤봐요. 일단은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일단 크레딧 관점에서의 뭔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보호가 네.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과 신용시장이 따로 갈 수도 있긴 한데요. 확실한 거는 이제 저희가 포트폴리오 위험에 큼지막한 위험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게 경기랑 물가랑 금리랑 신용 이 정도로 그쵸. 완전 크게 묶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이 이제 정말 경착륙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면은 뭐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하방은 보이는 것 같아요. 막 이제 심각한 침체가 아닐 수도 있는데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이제 완전 하강을 해버린다 그럼 경기도 같이 영향을 받게 될 거고요. 그때 가장 부각되는 위험은 신용 위험일 겁니다. 신용 위험일 거라서 포트폴리오에 있는 뭐 채권이나 주식 같은 것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의 퀄리티를 잘 따져봐서 퀄리티를 되게 높이는 작업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중소형주보다는 좀 더 대형주를 선호하고 조금 이제 크레딧이 레이팅이 좀 낮은 그런 채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뭐 국채나 이런 식으로 플라이트 퀄리티를 하는 작업들이 만약에 이제 저희가 그런 걸 정말 우려한다면 좀 해나가야 될 생각이 아닌가 싶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만약에 경착륙을 상상은 하지 않고 연착륙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요. 일단 그러니까 뭐 저희가 사실 집이 있으니까 조금 더 소비도 편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부의 효과라는 걸 계속 누려왔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주택 시장 자체가 조금 안 좋아진다는 신호는 결국에는 소비가 빠르게 줄어들 수 맞습니다.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가계에서 차지하는 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담이 높은 상황이라서 아마 주택 시장 쪽에 문제가 좀 더 정말 데이터로 찍히게 된다고 하면 이게 좀 빠른 내수 경기의 어떤 둔화로 나타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가장 어떤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아마도 고용이겠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주택 시장에서 생긴 문제로 인한 소비 둔화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기업들이 고용을 줄여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신용 위험을 좀 얘기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계 쪽에서 오는 어떤 소비 약화 그게 이제 기업들한테 부담이 되어서 그것이 결국에는 크레딧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경로를 저희는 조금은 상상은 지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서 미리 대비한다고 저희가 나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어떻게 보면 약간은 장기적으로 뭐 포트폴리오를 짠다 이렇게 하면 특히나 더욱더 퀄리티에는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이제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연준이 긴축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특히나 주택 시장 많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된 리스크들을 주시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뭐 부동산 시장에 하강이 온다 이런 거를 이제 뭐 경착륙이 온다 이런 거를 이제 지금 전망하고 있다기보다는 포트폴리오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리스크 정도를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시점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 그 중에 하나의 이제 중요한 리스크로 이제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을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도 아직은 좀 퀄리티적인 대응이 요구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연준이 이제 긴축 스탠스를 풀고 뭐 파산 러시가 일어나고 이러면 그때서는 이제 퀄리티가 아니라 좀 로우 퀄리티 주식을 산다거나 포트폴리오를 좀 위험으로 되게 굉장히 급격하게 바꿔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좀 더 정리가 필요하다, 관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0분 회의 주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